안녕하십니까. 5주 2차 시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 2차 시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그죠? 작품을 이제 감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읽으면서 우리가 앞에 했던 여러 가지 줄거리나 작품 3개 있죠? 작품 3개를 이제, 이해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1화 세상이 환해요. 그 다음에 2화가 늙은 암소를 기억하라. 3화가 희망로 7분로 가는 길. 4화가 세 가지 독약. 5화가 생성의 바르도. 6화가 가족. 7화가 윌러브 코리아. 8화가 마주 앉은 당신. 9화가 2021년 카일라스 가는 길 해서 그죠? 총 9개의 화로 그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책은 3화, 4화, 7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읽기 영상, 전체 읽기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읽으려면 또 지겨울 수 있으니까 읽은 영상을 통해서 이제 같이 눈으로 이제 그죠? 보면서 또 귀로 들으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략된 부분이 이제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갈시를 여기 보면 그죠? 카밀이 그죠? 엄청난 괄시와 폭력을 당해서 이제 나으시는 그 시기를 이제 생략하고 요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누나한테 올 때만 해도 그래요라는 이제 그죠? 사고 쳐서 이렇게 주는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같이 읽을 텐데 제가 여기 이제 작품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화 중에서 2부입니다. 희망로 7분로 가는 길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온 거 후회 없어요. 돌아갈 때 빈털터리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카밀 한국에 와서 진짜 어른 됐어요. 앞으로 세상 어디에 흘러가 살더라도 여기 이 땅 한국 사람들 못 잊을 거예요. 야, 놓을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십만 외국인 노동자들 모두 똑같아요. 누나한테 올 때만 해도 그래요. 나 사고 쳤어요. 사고 치고 도망 온 건데요. 나 카밀 때문에 산 사고 아니었어요. 청바지 만드는 그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들 16명이나 있었어요. 네팔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스리랑카 사람, 필리핀 사람, 카자흐스탄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흑인 2명. 이렇게요. 영업부장님 차 몰고 들어오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온 마리오가 청바지 박스 메고 오다가 차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당황해서 넘어졌던가 봐요. 영업부장님 특히 마리오 미워해요. 아니, 얼굴 검은 사람 미워해요. 흑인 제일 미워하고 아시아 사람도 얼굴 검은 순서대로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없어요. 검둥이만 보면 무조건 패고 싶다고 영업부장님 직접 말하는 거 들은 일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영업부장님 군대에서 미군 장교 돕는, 그래요, 카츄사 그거였었대요. 흑인 장교 밑에 있어서 그 흑인 장교한테 복수할 거라고 한국 직원이 말해주었어요. 너 이 새끼 일부러 넘어졌지? 영업부장님 소리치는 소리 들렸어요. 내가 고개 내밀고 봤을 땐 마리오 벌써 무릎 꿇고 있었는데요. 다짜고짜 발길이 마리오 배로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이 검둥이 새끼 내 차인 줄 알고 그랬지? 영업부장님 엎부러진 마리오 머리통 구두발로 지기지겼어요. 자기를 욕보이려고 일부러 넘어졌다 그건데 마리오는 그럴 생각조차 할 수 없이 바보같이 착한 애였다고요. 마리오가 흑인이고 착해서 맨날 영업부장한테 걸리는 거 우린 모두 알고 있었어요.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영업부장님 화는 그러고도 멈추질 않았어요. 아주 죽여버려야지 이 깜둥이 새끼. 영업부장님 근처에는 끊어진 철봉대 들고 왔어요. 무릎 꿇고 있던 마리오는 철봉대 주워드는 영업부장님 보고 납작 엎드렸어요. 우리들은 일손을 놓고 있었죠. 쿠샤 때문이었어요. 쿠샤는 스리랑카 청년이었는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 실정 아직 잘 몰랐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 힘은 셌으나 순한 친구였어요.
영업부장이 철봉대로 무릎 꿇고 앉은 마리오를 후려치려는 순간 근처에 서 있던 쿠샤가 달려들어 영업부장을 뒤에서 껴안았어요. 그저 마리오를 때리지 못하게 하려던 것뿐이었죠. 그렇지만 거구의 쿠샤가 뒤에서 자기를 껴안자 영업부장 자신을 치려는 줄 알고 겁을 먹었던가 봐요. 이 새끼가 사람 친다! 영업부장은 벌둥거리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나 죽네 이 새끼! 이 새끼들 사람 죽는다! 못들해! 한국 직원들 다 나와! 한국 사람 직원들 다 달려왔어요. 영업부장은 한국 직원들도 다 무서워했거든요. 사장님 처남이래요. 한국 직원들이 수십 명 달려나와 마리오 쿠샤는 물론 우리들 외국인 노동자들 마구 패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패싸움이 된 거죠. 아니 패싸움이라기보단 일방적으로 집단적으로 구타 시작된 거예요. 난 공포감 느꼈어요. 그대로 왔다간 우리 중 누구 한 사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난 그때 작업 중이었으니까 당연히 샌드기 들고 있었어요. 청바지에 모래를 강하게 날려보내 청바지 색깔 바래게 만드는 기계예요. 샌드기로 날리는 모래에 사람이 맞으면요. 모래가 살 속으로 파고들어요. 뼛속까지 모래 박힐 만큼 강력하죠. 난 무서워서 샌드기를 휘둘렀어요. 내 옆에서 같이 작업하던 필리핀 사람도 그랬고요. 그렇다고 사람을 향해서 똑바로 샌드기를 쏘진 못했어요. 그냥 위협만 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팔다리 모래를 맞고 막 비명을 지르기도 했어요. 누나 처음 만나던 날 내 팔이 상처도 옆에 있던 동료의 샌드기 모래를 빗맞아 그렇게 된 거예요. 일이 커지고 만 거죠. 먼 데서 경찰 사이렌 소리 들리고 한국 직원들 둥그렇게 우리를 에워싸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나면서 이제 감옥 가겠구나. 사비나도 다시 볼 순 없겠구나 하니까 살 길은 당연히 도망갈 길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혹 용서받더라도 샌드기위들은 우리 두 사람은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갈 길 뻔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누나. 샌드기로 사람들 위협하다가 죽어라 도망쳐 나와 근처 숲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사비나는 시흥 박스 공장 다닐 때 이미 만났고 그래서 서로 소식은 주고받고 있었어요. 산으로 해서 밤새 얘까지 오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잘 들으셨죠? 그 다음에 중략해서, 여기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죠? 이제, 오게 된, 그죠?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4부가 이제 세 가지 덕약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4부 중에서 1화입니다. 1부, 4와 1부에 세 가지 덕약하게 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앞에가 그죠? 여기도 보면 앞에도 중략이 되어 있습니다. 중략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LA 사건 때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부터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당신이 자유와 평등의 이상적 법치국가라고 믿었던 미국이 정작 당신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았던 사실을 아버지로선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오히려 흑인들을 두둔하며 한국인들을 부정적으로 몰아치는데 급급했다. 흑인들의 돌팔매가 백인들에게 날아올까봐 본능적으로 아시안계 한국인들을 방패막이 삼고자 했던 것이었다. 아버지가 총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눈을 감은 것도 알고 보면 당신이 믿었던 미국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다. 그해 가을에 죽었다. 총상을 입고 주로 병원에서 보낸 6개월 사이 아버지는 40kg까지 몸무게가 빠졌고 시력을 잃었으며 하회탈처럼 주름살투성이로 급격히 늙었다. 더욱 억울하고 분한 것은 막내 오빠의 죽음까지도 폭동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 강도 사망 사건으로 처리된 것이었다. 작은 오빠가 총격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인명피해 규모를 되도록 죽일 필요가 있었던 경찰은 작은 오빠의 진술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가족의 고통은 그것으로 더욱더 깊어졌다. 무섭다. 한국으로 가자. 병원에서 깨어난 아버지가 처음 내뱉은 말이었다. 악몽 같았던 약탈과 방어와 총격이 난무할 때 강력한 미국 경찰은 밤새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경찰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많은 사람들은 울부짖었다. 아시안계 이민자들의 용도는 미국 백인 주류 사회에서 볼 때 흑인과 백인 사이의 중간 방화벽 같은 존재였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가령 한국인들의 주업종인 소매업과 서비스업은 유통구조의 마지막 단계로 흑인과 라틴계 고객을 최종적으로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제조업이나 도매업에 종사하는 백인과 최저층 흑인 사이에 처진 방화벽 혹은 방패 같은 역할을 바로 한국인을 비롯한 소수 이민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셈이었다. 미국이 자유와 평등의 나라여서 동양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단순한 논리였다. 폭동의 현장에 밤새 경찰이 투입되지 않은 것만 봐도 그랬다. 어차피 흑인들은 분풀이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분이 풀릴 때까지 내버려두자. 그렇지 않으면 백인을 공격해올지도 모르니까.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백인 고위 그룹은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병상에서 보낸 마지막 6개월 동안 아버지가 느낀 공포와 해화는 바로 그런 구조를 비로소 보고 인식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언제 가냐, 서울에. 임종에 가까워지면서 아버지는 더욱더 간절하게 묻곤 했다. 흑인도 백인도 무섭고 특히 거대 미국이 무서워 한시도 여기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백인 간호사에 간호받는 것까지 아버지는 거부했다. 살아남은 가족은 아버지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전무했다. 돈도 잃었고 희망도 잃었고 사랑도 잃었다. 아버지는 40kg 이하의 몸무게로 당신 목숨이 짊어진 모든 것을 스스로 덜어내고 죽었다. 아버지로선 모든 걸 잃었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을 터였다. 그렇다고 우리 잘못이 없었다는 건 아니야. 나는 소주잔을 연거푸 비우고 말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거든.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사람들, 흑인과 남미계통 사람들 무시한 건 사실이야.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려고는 안 했어. 깜둥이들 열에 6명은 도둑놈이야. 그들이 가게에 들어올 땐 절대 한눈 팔면 안 된다. 도무지 훔치는 일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놈들이거든. 아버지도 생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미국 이민 간 우리나라 사람들 다들 고학력자야. 밑바닥 흑인보다 많이 배웠고 또 부지런해. 흑인이나 멕시칸들 사는 태도를 보면 저절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그러니 자연히 빨리빨리 돈 벌어 게으르고 더러운 저것들 바닥을 떠나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 부지런하다는 거 말인데요. 카밀이 내 말에 토를 달았다. 물론 여기와 한국 사람들 부지런한 것 많이 배웠지만요. 안 부지런한 한국 사람도 많아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요. 한국 직원들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있을 땐 부지런한데요. 높은 사람 없으면 그냥 노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조차 외국인 노동자들은 무조건 게으르다, 더럽다 생각하니 미쳐요. 빠른 거 하고 부지런한 거 하고 꼭 같은 건 아니라고 봐요.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지런한 것은 자기들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래, 우린 단일민족이니까. 배달민족, 백이민족이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듣는 소리가 그거야. 단일민족의 우수성.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말이 바로 그거라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는 교포들까지 무의식 속에 배달민족, 단일민족 박혀있으니까 흑인 멕시칸 무시하게 돼. 여러 민족, 여러 인종이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 모르는 거야. 우리 가족이 겪은 비극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업자득인 면도 있어. 도대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백인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존중하면서 말이야. 카밀도 그런 말 했잖아. 왜 미국인, 영국인 대하는 것과 네팔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대하는 것 천지 차이라고. 그 말 나도 알아. 미국에 살면서도 수없이 보고 느껴온 게 그거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곧 한국에 돌아왔나요?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 갑자기 내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 번개가 번쩍할 때 멀리 종합운동장과 레포츠 공원 쪽 건물들의 실루엣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지는 게 보였다. 아무래도 오늘 밤 지대가 낮은 어떤 동네는 기어코 물에 잠기고 말 것 같았다. 자, 요까지가 이제 끝났는데 사실 여기 중요했던 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 그죠? 지금 주장하는 게
요거하고 요거죠. 여기 이제 주 핵심 역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글로컬 역량에. 그래서 요 부분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 7화하고 7화가 이제 마지막이죠. 그죠? 이제 7화에 We Love Korea 해서 요거를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7화니까 크리스마스와 신년 대목을 겨냥해서 라는 글부터 시작합니다. 큰 길에서 택시 탈 때 뒤돌아보았더니 눈을 뒤집어 쓰고서 그는 손조차 흔들지 않고 석상처럼 서 있었다. 달려가서 그의 손을 잡아 끌어 택시에 태우고 싶어 나의 가슴이 한순간 타는 듯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면 그만 아닌가? 눈앞에 서 있는 그가 너무도 그리워 나는 부지불식 중에 그런 생각을 했다. 혼인신고를 했으니 네팔로 함께 나갔다가 수속을 거쳐서 다시 비자를 받아 들어올 수 있을 것이었다. 새로 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다시 들어와 2년 후엔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쉽지 않은 길일지라도 다른 네팔 사람과 카밀의 입장은 다른 셈이었다. 자, 들어옵니다. 그러나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카밀의 심정을 낱낱이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에게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손을 내밀 수는 없었다. 택시가 이내 떠났고 붙박힌 듯 서 있는 카밀의 모습이 곧 덕수궁 돌담에 의해 지워졌다. 12월이 그렇게 왔다. 크리스마스와 신년 대목을 겨냥하고 성급한 상인들은 가게마다 네온 불빛을 장식하거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내놓았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이 넘쳐 흘렸고 자동차는 물밀듯 흘러갔다. 나 또한 어쨌든 돈을 벌어야 했으므로 미러와 함께 쇼윈도에 놓을 크리스마스 트리를 색종이와 종과 별과 산타 할아버지로 장식했다. 옆 가게에선 벌써부터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 캐럴송을 틀어놓고 있었다. 오빠가 주문한 물건을 직접 가져왔다. 크리스마스와 신년 대목이 잘 나갈 만한 선물용 셔츠와 바지, 그리고 특별히 구해온 선물용 지갑 세트와 혁대 등이었다. 오빠는 물건들을 들여놓고 나서 다시 차로 가더니 곧 눈처럼 하얀 색상의 앙증맞은 파커형 오버를 하나 들고 왔다. 칼라에 밍크가 덧대진 아주 고급스러운 어린이용 오버였다. 에린이 입히라고 구해왔다. 오빠도 참, 에린이 너무 어려서 이런 거 못 입어요. 뒀다가 내년에 입히면 되지 뭐. 다른 것 좀 부탁할게 오빠. 나무라지 말고 꼭 구해줘. 땡장수라고 있잖아 왜. 청계천에서 마지막으로 팔아넘기는 옷들. 땡장사한테 오리털 파카 사려면 얼마쯤 할까? 따뜻하기만 하면 돼. 스타일은 좀 구식이라도 좋고. 글쎄, 땡장사 옷이야 싸니까. 한 벌 필요한 게 아니야. 돈은 현찰로 지불할게. 싸게 사줘. 한 80벌쯤. 귀도 덮이는 따뜻한 모자하고 이것저것 묻지 말고 이번엔 내 말대로 해줘요 오빠. 에린 애비놈 농성하고 있는 거 안다. 그냥 겨울 보내다가 모두 골병 될 거야. 그 사람들 좀 잘 살아보자고 여기 와서 그 꼴이 뭐야 도대체. 우리가 처음부터 안 받아들였으면 안 왔을 거야 그 사람들. 필요해서 의무로 양으로 받아들여서 실컷 부려먹고 이제 무조건 나가라니 말이 되는 일이냐고. 중소기업 하는 양반들도 함께 죽는 거야. 그 사람들 자꾸자꾸 자살하고 그러는 거 오빠도 알지? 미국 놈이라고 오빠가 욕할 때 생각나. 우리가 미국 놈보다 나은 거 없어. 더하면 더했지. 더구나 에린이 아빠 어쨌든 오빠한테 매제가 돼. 가족이야. 그놈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 없다. 돈은 내가 부담해. 구해만 줘. 오빠는 내 말에 가타부타 뚜렷한 대답을 안 하고 부르릉 차를 몰고 가게 앞을 떠났다. 그 정도의 반응이라면 오빠는 아마 옷을 구해오긴 할 것이었다. 농성을 얼마나 더 계속해야 하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나는 찬바람 부는 가로에 서서 멀리 사라지고 있는 오빠의 차를 아득하게 바라보았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교재의 내용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끝났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조금 더 궁금하죠. 그죠? 나머지 조금 몇 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죽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12월 6일엔 우즈베키스탄의 32살 먹은 남자 카임이 임시거처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다가 미등록 노동자가 되어 단속대상이 된 청년이 오갈 데 없어지자 목을 메고 만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12월 8일엔 우리와 같은 민족인 중국 동포 김원섭 씨가 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농성에 참가 중 나갔다가 새벽에 거리에서 동사했고 12월 9일엔 방글라데시인 자카리아가 마석 어느 공장의 주거용 컨테이너 안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김원석 중국 동포는 오랜 노동자 생활에 몸이 피폐해진 데다가 농성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데도 밀린 임금을 받으러 나갔다가 얼어 죽고 말았는데 1시쯤 쓰러진 후 완전히 명줄을 놓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 휴대폰으로 112 신고 전화에만 무려 13차례나 도와달라는 전화를 필사적으로 한 것이 밝혀져 양심적인 많은 사람들의 한탄을 샀다. 문명사회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한 시민이 파출소에 신고했을 뿐 아니라 그전에도 힘이 없어 걸을 수가 없다는 그의 호소에 112 신고 전화를 접수한 경찰관은 택시를 타라고만 말했다고 했다. 그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종로경찰서 해화동 지구대는 불과 20여 미터 떨어져 있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나는 참을 수 없어 혼자 비명을 질렀다. 네팔로 갈 거야. 나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내 조국에 대해 끔찍할 정도의 모멸감을 나는 느꼈다. 카미를 귀화시켜 이곳에서 살 일이 아니라 에린과 함께 네팔로 가서 네팔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얼음보다 더 차가운 이곳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에린을 키울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세계 인권의 날을 코앞에 둔 날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크리스마스 캐럴에 팔려서 시청 앞 한 귀퉁이에 모여선 채 추위에 떨며 강제 추방 저지를 외치는 초라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고 있지 않았다. 동포의 나라로 와서 얼어 죽고만 김원섭 씨는 부인과 두 아이를 흑룡강성에 남긴 채 떠난 45살의 한민족 중년 남자였다. 그날 농성장에서 열린 추모회에서 카밀이 직접 쓰고 읽었다는 추모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카밀은 울지 않으려고 입을 여러 차례 악물며 그 부분을 읽었다고 했다. 내일은 바로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눈물을 삼키며 고 김원섭 씨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더욱 힘차게 싸울 것 맹세합니다. 지하철에 뛰어내려 죽지 않겠습니다. 공장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지도 않겠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길거리에서 기력이 다해 쓰러지지도 않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아니, 죽지 않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다르카의 죽음으로부터 불과 한 달 사이 추모재단에 세워진 영정은 7사람이나 되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둘러쳐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불빛을 나는 나도 모르게 비명을 내지르면서 노려보았다. 크리스마스 대목이나 보자고 가게를 지키고 앉아있는 내 자신부터 용서할 수가 없었다. 밝은 표정으로 들어서는 단골 손님들에게도 터무니없이 증오감이 들었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조차 가증스럽게 느껴졌다. 가게를 닫게 되더라도 할 수 없어. 나는 생각했다.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하다못해 빨래라도 청소라도 부엌 일이라도 또 하다못해 그들과 함께 천막 속에서 잠이라도 자지 않으면 소리소리 지르다가 미치고 말 것 같았다. 자, 거기까지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분신 자살하기 전에 이제 그 순간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상황이 지금 이제 지금 에린이하고 가족을 이뤄서 그죠? 오빠가 반대하지 미뤄서 그 다음에 농성에 참가해서 그죠? 그 죽기 직전의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이제 앞에 우리 저글을 통해서 그죠? 알고 있듯이 그 내용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에린이 그죠? 네팔로 찾아가서 이제 그 가족들을 또 만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게 보시면서 그죠? 많은 걸 느끼게 하죠. 저도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보고 여러분 이제 읽기의 숲과 서기의 숲인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요거는 이제 6주차나 이제 8주차가 중간 시험이죠. 8주가 그죠? 중간 시험이고 그 다음에 한 6, 여기 6주나 7주차 때 그죠? 6주에서 그죠? 7주 사이에 이제 요 과제를 이제 부여합니다. 부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1번과 2번 정도만 그걸 작성해서 그 다음에 레포트 표지 있죠? 그걸 해서 이제 한번 제출하시고 또 그 뭡니까 2학기 때에 또 이제 영화 감상하고 또 이제 책 읽는 이런 걸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죠? 자,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야기 속에 쓰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요 상 있죠. 요 아까 내가 좀 표시했죠. 미국으로 이민 가서 교포들과 이런 상들 있죠. 이라는 주인공 신우의 말 속에 나타난 단일 민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단일 민족, 배달의 민족 여러 가지 들어보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단일 민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뭡니까?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 뭐 그죠? 교과서나 학교를 통해서 뭐 들어온 이야기로 쭉 시작해서 단일 민족의 어떤 장점이나 단점, 또 단일 민족의 어떤 그 뭐 좋은 점들, 그 다음에 단일 민족의 뭐 단점들 여기서 많이 있을 거니까 그죠? 그러한 것들을 좀 쭉 섞어서 그죠? 단일 민족은 뭡니까? 뭐 그 하나의 핏줄로 이루어진 민족이다. 이렇게 적지 마시고, 그러지 말았죠. 하나의 민족이다. 이러지 마시고, 아까 단일 민족의 그 좀 역사적 배경이나 그런 걸 좀 조사를 쭉 적으시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단일 민족의 단점, 그 다음에 장점 이런 것들을 해서, 그죠? 단일 민족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해보시고, 마지막에 뭡니까? 단일 민족의 이제 단점에 대해서 이제 글로컬한 역량하고 요 책을 읽었던 내용들하고 이제 여러분들 좀 섞어서 요 위에 내용 있죠? 위에 내용이니까 그죠? 섞어서 이제 좀 여러분들 주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영업부장님 근처에 있는 끊어진 철봉지 들고 봤어요. 이제 폭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장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경험이 있으면은, 주위 사람이나, 안 그러면 무슨 책을, 뭘 통해서 경험이 있으면 경험을 쭉 나열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풀어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주노동자에 대한 좀 설명이나 이런 것들 풀어서 쭉 하고, 이주노동자들이, 그죠? 왜 한국에 오게 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쭉 풀어서, 좀 서론본론 결론, 또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게 있죠, 그죠? 뭡니까, 앞, 5단계 있었죠? 글쎄를 한번 보죠. 그걸로 해도 되고, 하여튼 간에, 이거를 조금 뭡니까,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장을 나중에, 그죠? 폭력 장면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 가족이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나가서, 또는 여행을 나가서, 그죠? 또는 요즘 여러분들 인턴 해가지고 해외 인턴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게 나갔을 때에 뭡니까? 이런 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들겠냐 그런 걸로 이제 쭉 전개해 나가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로 이렇게 결론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정도까지만 하시고 뭐 그죠? 요 정도까지 하면 되겠지. 이번 정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뭐 이제 글쓰기니까 앞에 쭉 들을 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되겠죠. 근데 이제 글을 쓸 때 한 개라도 뭡니까? 자기 생각을 닮아서 이렇게 좀 길게 쭉 적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5주차 2차시 수업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주차 때니까 지금 나왔을 때 이제 6주차까지 하고 아마 내 생각으로 그죠? 7주차에 뭡니까? 혼합 수업이라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또 모르죠. 지금 이제 부산 상황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이제 7주차의 혼합 수업, 6주차까지는 동영상 수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6주차 다음 주에 또 동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